베시의 인형. 길거리를 어슬렁대던 토미 푸퍼는 옥타비아 씬의 제라늄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옥타비아 씨라면 질색이지만 그 집 꽃만 보면 무엇에 홀린 듯 멈춰서게 된다. 오늘도 그랬다. 베란다 위에 총 1000연색의 꽃들이 나란히 줄지어 물결치고 있지 않은가. 옥타비아의 제라늄은 에런델의 소문이 자자했고 그녀 역시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정원만큼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건 없었다. 옥타비아는 에런델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년생 식물이 단연 돋보였다. 그녀에게 화초재배란 일종의 신앙과 같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일지니 화단의 고동빛 토양 위에는 양귀비와 한련, 봉선화, 나팔꽃, 스위트피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지만 꽃이 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토미가 제라늄에서 눈을 못 떼고 있을 때 옥타비아가 집 모퉁이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토미를 본 그녀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많은 이들이 그랬다. 토미는 거칠고 짓궂은 말썽꾸러기로 소문나 있었으니까. 몹시 가난한 데다 옷도 꼬질꼬질했다. 옥타비아는 근본적으로 무의와 빈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아가씨였다. 누구나 일할 의지만 있다면 그게 12살 소년이라 하더라도 가난과 남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다. 거기 너 여기서 당장 나가! 옥타비아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울타리 말뚝에 매달리지 말고. 울타리 안 망가뜨려요. 토미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냥 꽃을 보고만 있다고요. 그래, 다음번엔 어떤 꽃을 돌멩이로 맞출까 생각 중이었겠지. 옥타비아가 빈정대며 말했다. 며칠 전에 활짝 핀 진홍 제라늄에 돌을 던지고 달아난 게 바로 너잖아. 아니요, 저는 꽃에 돌을 던진 적이 없어요. 토미가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토미 푸퍼, 너 맞잖아. 네가 수십 번이나 우리 집 고양이한테 돌멩이를 던져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늘따리 고양이에겐 그런 적이 있어도 꽃을 공격하진 않았어요. 정말 뻔뻔하고 태연하게 짓거리는구나 하고 옥타비아는 생각했다. 당장 여길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옥타비아가 경고하듯 말했다. 토미는 옥타비아 씨에게 여러 차례 혼쭐이 난 적이 있었다. 그녀의 반복되는 잔소리에 혀를 내두르던 토미는 쾌활한 척 휘파람을 불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리를 떴다. 지금까지 본 애들 중에서 제일 버릇없는 녀석이라니까. 옥타비아는 씩씩대며 중얼거렸다. 에런델에서 그녀와 사이좋은 소년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만 토미에게는 유독 반감을 갖는 옥타비아였다. 한편 길을 걷던 토미의 마음은 분노와 쓰라림으로 가득 찼다. 옥타비아라는 여자는 정말 끔찍해. 그 여자가 키우는 꽃에 무슨 일이 생기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 돌을 던진 건 네드 윌리엄스라고. 걔가 또다시 돌을 던져 꽃을 모조리 박살냈으면 좋겠군. 이런 생각에 잠겨 블랙락시의 가게 앞을 터덜터덜 지나던 토미의 얼굴이 벼랑간 밝아졌다. 옥타비아 씨와의 불쾌한 사건을 깡그리 잊을 만한 어떤 물건을 발견한 것이다. 그건 바로 인형이었다. 인형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톰이었지만 매우 고급스러운 인형이라는 사실만큼은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커다란 인형은 파란색의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입고 같은 색의 실크 모자를 쓰고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금발의 머리칼과 밤색의 커다란 눈, 그리고 발그레한 볼, 두 손을 앙증맞게 포갠 인형이 진열장 상단에 놓여 있었다. 우와, 정말 예쁘다. 토미는 탄성을 질렀다. 사람처럼 보여. 진짜 아기 같은걸. 얼른 베스를 데려와 보여줘야지. 토미는 좁고 초라한 거리를 내달려 집이라 부르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치 노숙자 쉼터 같았다. 근처의 너저분하고 우중충한 집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너저분하고 우중충한 데다 비좁기까지 했다. 이곳에서 꼬질꼬질한 엄마, 술에 취한 아빠, 그리고 토미가 살았다. 야단치거나 잔소리할 때 빼고는 부모 중 누구도 토미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토미를 보며
점잖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다면 그게 되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던 중 건조한 사막과 같던 토미의 일상에 여리고 풋풋한 순정의 봉오리가 움트기 시작했다. 지난 가을 토미네 옆집으로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것이다. 좁고 꾀지지한 그곳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이사 온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검소하고 성실했다. 그들은 윤희나게 집을 닦았고 울타리를 멀끔하게 손보았으며 조그마한 땅을 뒤덮고 있던 쓰레기 더미를 깨끗이 치웠다. 그리고 창문에 모슬린 커튼을 달고 통조림통 안에 화초를 심어 문틀 위에 줄줄이 세워놓는 방식으로 집을 꾸몄다. 녹스가 식구는 셋뿐이었다. 왜소한 체구의 엄마가 청소와 빨래질로 돈을 벌었고 10살이 된 아들은 신문을 팔거나 잡심부름을 했다. 그 다음이 막내인 배씨였다. 올해 8살인 배씨는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누구보다 똑부러지는 계집애였는데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집을 항상 깨끗이 정돈했다. 둘이 처음 만난 날 배씨는 토미를 향해 미소 지으며 좋은 아침이야 라고 인사했다. 토미는 그 순간부터 배씨의 헌신적인 노예가 되었다. 그때까지 누구도 그런 식으로 인사해 준 적이 없었다. 아무도 토미를 보며 웃어주지 않았다. 자신의 하찮은 인생을 배씨에게 바치기로 결심한 토미는 그때부터 못된 짓을 꾸미는 대신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배씨의 조그맣고 창백한 얼굴이 미소 지을 때, 깊고 푸르른 눈이 기쁨으로 반짝일 때 토미는 희열을 느꼈다. 처음에 다른 소년들은 다리를 절며 걷는 배씨를 보고 절름발이라고 놀렸지만 곧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토미가 녀석들을 일일이 쫓아가 힘껏 걷어차 주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다. 배씨에게는 함께 놀만한 다른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토미가 없었다면 몹시 외로웠을 것이다. 아이들 수십 명의 몫을 하는 토미는 배씨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소년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어찌 행동하든지 간에 배씨 옆에 있을 때만큼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토미였다. 배씨가 듣는 곳에서는 욕도 하지 않았고 그녀를 마치 작은 공주님이라도 되는 양 모셨다. 이렇게 다정하고 사려 깊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토미의 모습을 옥타비아가 보았다면 아마 놀라 자빠졌을 것이다. 토미는 부엌 창문 옆에 앉아 마치 꿈꾸듯 밖을 바라보고 있는 배씨를 발견했다. 불현듯 배씨가 올봄에 유독 여위고 창백해졌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배씨, 블렌라 씨네 가게에 같이 가보자. 상기된 표정으로 토미가 말했다.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배씨는 몹시 궁금해했지만 토미는 비밀스럽게 한쪽 눈을 찡긋할 뿐이었다. 안 가르쳐줄 거야. 아무튼 굉장히 예뻐. 기대해. 토미는 목발을 짚은 배씨의 느린 보폭에 맞춰 조심스럽게 걸었다. 가게에 도착하기 직전 토미는 손바닥으로 배씨의 눈을 가리고 진열장 앞으로 데려갔다. 자, 이제 봐. 토미가 호들갑스럽게 외쳤다. 눈을 뜬 배씨의 모습을 보자 토미의 마음속에 뿌듯함이 차올랐다. 배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두 손을 마주잡은 채 황홀경에 빠졌다. 우와, 오빠 정말 완벽하지 않아? 배씨가 속삭이듯 말했다. 우와, 내가 본 인형 중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정말이야, 오빠.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토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넌 저런 인형을 갖고 싶지 않니, 배씨? 배씨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토미가 배씨에게 황금왕관 혹은 여왕의 궁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저런 인형을 어떻게 갖겠어? 배씨가 말했다. 엄청 비쌀걸?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빠, 인형을 볼 수 있도록 매일 날 여기에 데려와 줄래? 토미는 곧장 대답했다. 당연하지. 집으로 오는 내내 배씨는 파란색 실크드레스 인형에 대해 조잘거렸고 매일 밤 인형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지금부터 그 인형의 이름은 로제 제랄딘이야. 배씨가 선언했다.
베시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로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형만 들여다보았다. 얼마나 푹 빠졌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토미조차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그렇더라도 상관없어. 토미는 질투심을 억누르고 의젓하게 굴기 위해 노력했다. 나보다 인형을 더 좋아해도 관계없어. 괜찮아. 하지만 이따금씩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눈에 보기에도 인형에 온통 마음을 뺏긴 베시였다. 만약 인형이 팔리면 곧 누가 사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베시의 기분이 어떨까? 베시가 느낄 상실감에는 토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 토미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어느 날 오후 둘이 블랙락시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진열장의 인형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맙소사, 사라졌어. 로제 제랄딘이 팔렸나봐. 베시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팔린 게 아닐지도 몰라. 베시를 다독이며 토미가 말했다. 색이 바를까봐 다른 곳에 옮겨놓았을 수도 있지. 내가 가서 물어볼게. 잠시 후 토미는 경직된 얼굴로 가게에서 나왔다. 이 말이 맞아. 이미 팔렸대, 베시. 토미가 말했다. 블랙락시가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어저께 와서 사갔대. 울지마, 베시. 다른 인형이 곧 들어올 거야. 내 것이 아닌걸. 베시는 계속 훌쩍였다. 그건 로제 제랄딘이 아니잖아. 푸른색의 실크 모자도 섬세한 밤색 눈도 없을걸. 베시는 집으로 오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다. 토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처음부터 그 인형을 보여주지 말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날 이후 풀이 죽은 베시의 모습은 토미를 괴롭게 만들었다. 베시는 점점 창백하고 야위어갔다. 밖에 나가 산책하는 것은 물론 기쁘게 도맡아 하던 집안일을 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베시는 인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애타는 마음은 토미에게도 전해졌다. 녹스 부인은 딸을 괴롭히는 것이 대체 무언지 답답하기만 했다. 베시가 어떤 것에도 흥미를 못 느껴요. 어느 날 녹스 부인이 토미의 엄마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세모이만큼도 안 먹는다고요. 의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도 계속 빼빼 말라가고 있는데 어쩌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중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치솟아 올라 토미의 목구멍이 콱 막혔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토미는 울지 않으려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 실력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베시가 아픈 게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았다. 애초에 그 가증스러운 푸른색 인형을 베시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인형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베시가 이토록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부자라면... 토미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새파란 실크드레스를 입고 밤색 눈을 가진 인형 같은 건 술에 한가득 사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옥타비아 씨의 정원 앞을 지나던 토미는 늘 하던 버릇대로 그곳에 멈춰서서 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웬일인지 볼 게 없었다. 깔끔히 다듬어진 흑갈색의 화단 위에는 앙증맞게 고개를 내민 파릇파릇한 새싹들과 며칠 전 옥타비아 씨가 진열해 놓은 달리아만이 길게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제라늄은 집안에 들여놓았는지 블라인드도 내려져 있었다. 토미는 옥타비아 씨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우연히 기차역에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옥타비아 씨를 본 것이다. 그녀는 첼톤에 가서 오빠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날 돌아올 거라고 했다. 토미가 여전히 침울한 기분으로 울타리에 기대어 있을 때였다. 근처를 지나던 젠킨스 부인과 레이드 부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옥타비아의 정원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런, 정말 춥네요. 레이드 부인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늘 밤에 된서리가 내린대요. 옥타비안의 정원도 타격이 크겠죠. 마음은 온통 화초밭에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럴 때 멀리 떨어져 있게 됐으니 안 됐어요. 옥타비아의 새언니가 아프대요. 젠킨스 부인이 말했다. 올 봄엔 찬서리가 내린 적이 없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꽃들이 된서리를 맞고 시들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특히 달리아 말이에요. 옥타비아는 달리아를 제일 아끼잖아요. 젠킨스 부인과 레이드 부인이 그곳을 떠나자 토미만 홀로 남았다.
지금도 추운데 밤에 된서리까지 내린다니 옥타비아 씨의 식물과 꽃은 틀림없이 엉망이 될 것이다. 토미는 이러한 상황에 기분이 좋아질 줄 알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옥타비아 씨에겐 쌤통이지만 꽃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일그러진 어린 영혼 속에는 꽃을 향한 신비로운 열정이 있었다. 명성이 자자한 진홍색 달리아는 물론 보랏빛, 황금빛 꽃을 품고 있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활짝 필 기회도 못 얻고 사그라드는 게 안타까웠다. 지금껏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은 없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러했다. 토미는 꽃을 살리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화단을 신문지로 덮고 달리아를 잘 묶어놓으면 될 거야 하고 토미는 생각했다. 어느 봄에 옥타비아 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토미는 옥타비아 씨네 뒤뜰 헛간에 신문지가 쌓여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레드 윌리엄스가 귀띔해준 것이다. 헛간이 늘 열려 있다는 사실도. 토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보물상자에서 실 한 뭉치를 찾아냈다. 그러고는 서둘러 옥타비아 씨의 정원으로 향했다. 다음 날 오후 옥타비아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에런데 기차역에서 내렸다. 예기치 못한 혹독한 서리가 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서리를 맞아 엉망이 된 다른 정원의 화초들만 보였다. 자신의 정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리라. 줄기가 꺾여 까매진 채 흐물거리는 달리아, 한련, 봉선화, 양귀비, 펜지도 전부 시들고 망가졌겠지. 그런데 옥타비아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달리아는 한 송이 한 송이 꼼꼼하게 신문지와 함께 묶여 있었고 화단이 덮은 신문지는 돌멩이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정원 쪽으로 뛰어간 옥타비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모든 게 평화로웠다. 손상된 건 없었다. 도대체 누가 해놨을까? 옥타비아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옆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서먹한 사이인 케네디 부인이 남의 화초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또 다른 이웃인 레이첼은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소파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일단 옥타비아는 레이첼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레이첼, 혹시 어젯밤에 내 화초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토미 푸퍼잖아요. 종이랑 실을 갖고 와서 작업하는 걸 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줄 알았는데요. 이런 세상에. 옥타비아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토미 푸퍼라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군.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토미를 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옥타비아는 창피해서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심경이었다. 그 소년에게도 착한 구석이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못되게만 굴었어. 은혜를 꼭 갖고 싶어. 그러나 그날 토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옥타비아는 그곳을 지나던 토미를 허겁지겁 불러세웠다. 토미 푸퍼! 잠깐 이리 와봐. 토미는 쭈뼛쭈뼛 다가갔다. 예나 지금이나 껄끄러운 저 여자가 대관절 무슨 일인지. 옥타비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토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토미, 레이첼에게 들었어. 된서리가 내리던 날 밤에 내 꽃들을 위험에서 건져준 게 바로 너였다고. 내게 아주 큰 빚을 졌는걸.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니? 꽃이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요. 토미가 반 입속말로 웅얼거렸다.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불편했던 순간은 없었다. 그렇구나. 정말 대견한걸. 그동안 모질게 굴어서 미안해, 토미. 진홍 제라늄을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이었구나. 혹시 내가 널 위해 해줄 일이 없을까?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니? 괜찮다면 뭔가를 해주고 싶어. 빚은 갚아야 하니까. 옥타비아를 빤히 바라보던 토미의 머릿속에 어떤 소망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옥타비아 씨, 그럼 제게 인형 하나만 사주시겠어요? 맙소사, 뭐라고? 옥타비아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인형?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한데? 베시를 위해서예요. 토미는 꽤 간절해 보였다. 그게 말이죠. 실은
토미는 그간의 사정을 전부 이야기했다. 옥타비아는 말없이 들으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토미의 이야기가 끝나고 잠시 방을 나갔다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블랙락신의 진열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인형이 들려 있었다. 이게 바로 그 인형인 것 같네. 옥타비아가 말했다. 조카한테 주려고 샀지만 난 다른 인형을 사면 되니까 이걸 베시에게 주렴. 토미가 로자 제랄딘을 품에 안고 베시에게 달려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베시가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베시는 즉시 병상에서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기력을 되찾았으며 에런델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되었다. 옥타비아는 일주일 뒤에 다시 토미를 불렀다. 이번에는 토미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옥타비아 씨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겨난 것이다. 미심쩍은 눈초리로 토미를 훑어보는 옥타비아의 눈길이 매서웠다. 역시나 꾀죄죄하고 초라한 모습이군. 하지만 여태껏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보였다. 가식 없는 반짝이는 눈, 반듯한 턱선, 티 없이 맑은 미소 같은 것들 말이다. 꽃을 좋아하지, 토미? 옥타비아가 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촌스럽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토미의 대답이었다. 있잖아. 옥타비아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오빠가 플로리스트인데 첼톤에서 일하고 있거든. 자잘한 일과 심부름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있어. 꽃을 사랑하고 사업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소년으로 말이야. 나한테 추천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지. 네가 해보지 않을래, 토미? 만약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젓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니? 세상에! 토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다. 결국에는 옥타비아 씨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베시만큼 이 일을 기뻐해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오빠가 무지무지 보고 싶을 거야. 베시가 아쉬운 듯 말했다. 아, 매주 토요일 밤엔 집에 올 거야. 그럼 일요일을 함께 보낼 수 있어. 교회 학교에 가는 시간만 빼고 말이야. 옥타비아 씨가 꼭 가야 한다고 했거든. 토미가 베시를 다독였다. 나머지 시간은 로제 제랄딘이 너와 함께 있잖니. 물론이지, 나도 알아. 베시가 파란색 실크 드레스의 인형에게 뽀뽀하며 말했다. 정말 예쁜 인형이야. 하지만 오빠만큼 다정하진 않아. 아무리 봐도. 토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